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저녁이 되면 배가 많이 고파서 이제 허기가 지기 마련인데, 저녁에는 실상 기름진 음식이나 이렇게 단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밀가루, 이런 액상 가당이 첨가된 음료 같은 음식들은 정말 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좀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저녁이 되면 허기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술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술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좀 다음날 좀 많이 이렇게 허기가 더 많이 지고 혈당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 음식이 더 많이 이제 땡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녁에는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이 진짜 정말 안 좋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외적으로는 트랜스 지방, 이제 가공된 지방들로 음식을 만든 식품들이 정말 좀 안 좋고, 그런 것들만 좀 자제해 주면은 좋습니다. 그래도 좀 먹어도 좀 될 수 있는 음식들은,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창 저도 다이어트 한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 했을 때 저녁에 와서 이제 좀 살을 빼고 싶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삶은 달걀 같은 경우도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계란찜 같은 경우도 좀 해먹고, 그런 것도 괜찮았고, 단백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두부나 두부 이런 것도 사실 좀 좋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혈당을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먹으면은 살이 잘 많이 안 쪄요. 근데 대신에 또 많이 먹으면 이게 살이 또 많이 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기가 좀 찰 정도의 양으로, 자기가 딱 봤을 때 찰 정도의 양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밖에 정말 극단적으로 좀 살을 빼야 된다 그럴 때에는 당근도 좋고요, 이제 오이도 좋습니다. 이제 당근 같은 경우도 저녁에 수분이 많아서 저녁에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순간적으로 포만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이제 먹고 그냥 좀 바로 좀 주무셔도 괜찮고요. 당근도 먹어도 좀 좋습니다. 대신 둘 같이 먹으면 이게 서로 이제 영양소가 싸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밤에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찐다고 하는데 야식으로 먹어도 괜찮은 음식도 있을까요? 피해야 될 음식은, 우선 오후에 이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나서 저녁에 들어오면 허기가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배가 고픈 것보다 뇌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갖고 배가 고프게끔 내 몸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보상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좀 이렇게 좀 강한 음식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음식들은 사실 중국 요리도 될 수 있고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게 나쁜 음식이 아니라 저녁에 먹으면 살이 많이 찌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조금 살이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찔 수밖에 없고, 그 음식 중에서도 밀가루, 혈당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밀가루가 또 많이 살을 찌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거, 가공류 있잖아요. 소세지 같은 것들, 이런 가공류들이 살을 더 많이 찌우게 만듭니다. 피자, 햄버거, 이런 정크푸드 같은 경우. 근데 저녁이 되면 사실 뭐 곱창이든 이런 치킨이든 이 트랜스 지방이나 아니면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몸에서는 이제 많이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뺀다기보다 살을 잘 안 찔 수 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몸이 지쳐서 채워져야 될 영양소의 순수 단백질인 뭐 계란, 달걀 이런 거 좋고요. 두부나 연두부 뭐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도 따뜻하게 해서 어느 정도 한 100ml 정도 따뜻하게 해서 천천히 드셔주는 것도 괜찮고요. 유지방이긴 하지만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좀 살을 급격하게 빼겠다고 한다면 이제 뭐 오이나 이제 당근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한창 다이어트하고 뭐 보디빌딩 같은 이제 시합도 나가보고 막 15년, 20년 전에 막 이렇게 나가봤을 때는, 그때 이제 극단적으로 뺄 때 저도 오이나 당근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오이, 당근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게, 영양소가 싸우지 않게 하루는 오이, 하루는 당근 뭐 이런 식으로 드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조금 단 걸 먹고 싶다 그럼 말린 과일 뭐 이런 것도 드셔도 되는데 소량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뭐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 채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도 좋고, 바나나도 뭐 소량으로 드셔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셔준다면 아무래도 저녁에는 살이 덜 찔 수 있는 상태로 가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의 식후 혈당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사를 하고 났을 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위에서 이제 쪼갭니다. 위에서 쪼개서 영양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쪼갭니다. 이제 쪼개갖고 다시 소장으로 가요. 소장으로 가서 또 잘게 붓습니다. 잘게 부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마지막 대장에서 수분을 쭉 빨아들입니다. 이런 과정이 적게는 뭐 1시간 반에도 2시간, 많게는 4시간에도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음식을 쪼개갖고 혈관으로 쭉
가서 이 혈관에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로 이렇게 쭉 영양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음식을 먹고 혈관에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에서 고혈당이 됩니다. 이 혈액이 이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몸의 세포에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고혈당이 돼요. 이 고혈당이 되다 보니까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호기전으로 세포에도 각 세포, 근육세포, 뼈세포 다 저장을 하지만 나머지 세포들은 보호기전으로 내장지방이나 이런 피하지방에다 지방을 다 저장을 해요. 근데 이런 지방을 저장할 때 인슐린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다음 훅 갑자기 혈당이 최고치로 올라갔다 훅 떨어지면 바로 인슐린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인슐린에 있어서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은 더 많이 살이 찌게 되고 과도하게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이제 이런 음식들은 사실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채소, 이런 음식들을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후에 있어서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는 식후 10분 정도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안에는 걷거나 가벼운 체조나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혈당이 안정화돼서 살이 안 찌고요.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혈당이 최고치로 올라가요. 그때가 몸에서 이제 저장이 막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지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혈당이 떨어졌을 때쯤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운동을 해서 내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 자체를 많이 써주고 몸에 있는 글리코겐 같은 이런 에너지를 많이 써줘서 살을 쭉 빼주는 과정을 해줬을 때 몸이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혈당이 높지 않게끔 그리고 인슐린도 그만큼 많이 분비하지 않게끔 몸이 정상화됩니다.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법이 있을까요? 사실 안정시킬 때 간단한 운동법은 우리가 서서 그냥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서서 체조 같은 경우 아니면 앉아서 하는 운동들 아니면 벽에서 하는 운동들 뭐 말로 표현하자면 벽에서 하는 벽 스쿼트, 월싯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왜냐면 관절에 무리도 없으면서 체중을 부하를 나한테 주면서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운동들 이런 운동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허벅지 엉덩이 운동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다 보면 몸에 있는 혈당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혈액에 있는 포도당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포도당도 많이 사용한 반면 몸에 있는 글리코겐에 있는 에너지 그 다음 간에 있는 에너지 이런 글리코겐들을 쪼개갖고 또 혈관으로 가서 혈액이 몸으로 또 포도당으로 해갖고 에너지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벽에서 하는 안전하고 할 수 있는 벽 스쿼트 이런 거 좋고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는 의자 스쿼트, 의자를 잡고 이제 버티면서 해주는 뭐 스테이틱 스쿼트 아니면 이제 의자 잡고 다리를 옆으로 벌렸다 아니면 의자 잡고 런지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몸에서 활동량이 큰 운동들, 그러니까 하체를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체 스트레칭이나 상체 운동들을 이렇게 병행해 준다면 사실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식후 혈당을 낮추기에 도움이 되는 여러 운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꼽자면 그냥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릎에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고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자 앞에 쓴 상태에서 앉으면서 그냥 편하게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손은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내리고 올렸다 앞으로 나란히 했다 내리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했다 내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 혈당을 낮추기에 활동량이 많으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잘하시는 분들은 앉기 전에 바로 올라오셔도 되고요. 더 잘하신다면 의자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5세트 정도 5세트를 30번씩 5세트 만약에 힘들다 30번씩 3세트 더 힘들다 20번씩 3세트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종류인가요? 뱃살 내장 지방을 줄이는 운동은 전신 유산소성 근력 운동입니다. 자, 전신 유산소성 근력 운동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호흡이 원활하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할 수 있는 전신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서서
점핑잭 같이 옆으로 팔벌뛰기 같은 운동들이 뭐 포함될 수 있고요. 다리 들면서 뭐 박수치기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목도리 도마뱀 같은 운동이나 이런 전신을 이용하면서 계속 몸을 움직여주면서 하는 운동들이 뱃살 내장 지방을 뺄 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했다가 쉬었다가 1분 했다 쉬었다가 1분 했다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도움은 되지 않고요. 좀 쭉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1, 2분 쉬고 한 번에 5분, 10분 정도 하고 1, 2분 쉬고 이 정도는 사실은 되게 좋습니다. 대신에 노약자나 초보자나 몸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아무래도 약간 좀 조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분부터 그 다음 2분, 3분, 4분, 5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중년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중년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할 게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근육량 늘려야 된다는 거.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이제 20대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중년 30대 중반 되면은 이제 기초대사량이 연 1%씩 쭉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40대가 되면 더 많이 이렇게 50대가 되면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뼈의 밀도도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뼈의 밀도가 감소하면 무기질부터 해갖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마그네슘, 인, 칼슘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합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육을 합성시키고 탄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뼈의 밀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든다. 근육량이 줄어든다? 곧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량 5kg가 빠지면 뼈의 밀도가 1kg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됐을 때 30대 중반이나 20대 중반으로 따졌을 때에는 우리 몸이 신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노화가 된다는 느낌, 몸이 잘 안 움직여지고 옛날 같지 않다는 그런 본인의 신체 능력은 바로 여기서 기반된 거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너무너무 좋지만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연근 저축하듯이 내 몸을 중년에 잘 만들어 놔야지. 이런 청소년 때 운동하셔갖고 성인까지 20대 30대까지 운동을 잘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좀 덜 할 수 있지만 잘 안 해놨다가 중년 돼서 갑자기 신체적 노화로 인해서 질병이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오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분명 여기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년에서 첫 번째 신호가 왔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이제 향상시켜 갖고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보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갖고 그게 유지하면서 최대한 근육을 안 까먹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노후가 돼서 근육량 만들어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 생리학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중년부터는 근력 운동이 첫 번째다라는 거를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년부터는 20대, 30대도 하면 너무 좋지만 중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복 상태 유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녁 식사를 보통 6시에서 7시 먹으면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공복 상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은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옵니다. 인슐린이 안 나오고 혈당도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도 나오지 않고 혈당도 나오지 않은 상태를 만들게 되면은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이제 발생되게 돼요. 간에서 케토시스라고 하는 몸의 신체적 상태가 되기 위한 초입 단계인데 몸에서 탄수화물만 계속 분해하다가 이제 몸에서 위험 신호가 오니까 이제 지방을 막 분해합니다. 간에서 지방도 이제 분해하고 이런 지방을 분해해서 이 지방을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몸에서 이제 신체적 능력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2시간부터 그렇게 되고 보통 12시간부터 이제 한 16시 되면은 몸에서 자가 포식이 일어나면서 나쁜 세포가 좋은 세포에 의해서 나쁜 세포가 이제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화되는 상황이 돼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지방이 잘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혈당이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 혈당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슐린은 분비하지 않고 인슐린이 분비하지 않으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안 생기고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갖다 쓰니까 너무너무 지방이 잘 빠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잘 만들어준 상태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주기적으로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꼭꼭 섭취해 주시면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리고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일주일만 지나도 몸 상태가 틀려져. 아, 내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느낌 분명히 드실 거예요. 한 달 지나면 통증들도 없어져요. 정말 신기합니다. 공복 유지했을 땐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훨씬 좋아져요. 잠잘 때 아이들 키 크게 하려고 막 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이제 DNA가 틀려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공복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훨씬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낮보다 낮에 한 20% 분비된다면 잠자는 시간 60에서 80%가 분비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복 유지를 했을 때 몸이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 대신 공복 계속 유지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아침 일찍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유기적으로 잘 해주고 분명히 영양소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잘 섭취해서 몸 상태를 유지해주면 진짜 신경 안 쓰고 살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이제 탄성력이 붙어갖고 근육량도 좋아지고 신체적 능력도 좋아져요. 단 여기서 운동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근력 운동 1번, 2번은 유산소 운동.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정말 중요합니다. 요요가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요요가 없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겠죠.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한해서 다이어트를 대부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멀리 못 갑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한 15년 정도를 평생 살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15년 동안 다이어트하는 기간을 좀 하지 말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한 번만 잘 세팅을 해서 이 습관적인 루틴만 잘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어떤 다이어트를 하는 단기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식사량을 확 줄여서 내가 체중에 맞게끔 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바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요요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게끔 하는 방법들은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꼭 해주시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추천드려요. 물론 키토시스 이제 뭐 1인 1식 다이어트 너무 좋거든요. 이 다이어트도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제 평생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근육량이 적은데 그렇게 하시면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정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 이렇게끔 식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언제, 얼마만큼,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를 언제, 얼마만큼,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녁부터 해서 아침 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할 때는 보통 6시에서 8시 사이 식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먹는 식사는 몸에서 흡수가 정말 잘 돼요. 왜? 공복 시간이 길었으니까 먹으면 바로 흡수가 쭉 됩니다. 그리고 살로 잘 안 쪄요. 많이 안 찝니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먹은 식사가 오후 동안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머리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대신 이제 단백질을 잘 몸에 자기의 양에 맞게끔 몸 상태에 맞게끔 단백질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임금처럼 좀 드시는 게 좋고 점심은 보통 뭐 저 12시나 1시 정도 드시니까 그 시간대에 드시면 되는데 점심은 좀 이렇게 신화처럼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저녁은 5시에서 6시 길면 7시에 드시겠죠. 이 6시, 7시 이때 먹을 때는 거지처럼 이제 좀 거지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공복 유지를 해주시면 요요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드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텀을 4시간에서 보통 6시간 텀을 드시는 게 좋아요. 왜? 인슐린이 나와서 분비되고 저장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려요. 이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들을 2시간만 예를 들어서 2시간마다 막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인슐린이 계속 나오면 살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부들이 이제 약간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안 먹는데 살이 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분들은 몸 상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먹었을 때 그렇게 먹어도 되는 분이 있는 반면 대체적으로 주부들은 활동량도 적고 운동도 적게 하고 육아도 준비하고 산후적인 부분들이 인해서 체중 불어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먹겠다고 해서 조금씩 계속 주워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워 먹을 때 닭가슴살을 주워 먹겠어요? 아니면 뭐 단백질인 두부만 주워 먹겠어요? 아니면 식물성인? 아니면 생선을 먹겠어요? 아니면 고기를 먹겠어요? 아닙니다. 간편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단당류들 뭐 과일도 될 수 있고 떡도 될 수 있고 밀가루 특히 빵 이런 거 조금씩 먹는데 이거 당 계속 올리거든요.
혈당 계속 올라가고 인슐린 계속 분비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계속 인슐린이 계속 나오니까 인슐린에 있어서 계속 이 혈액에 있는 농도가 짙어지니까 얘는 계속 몸 안에 저장해갖고 위험 신호를 적게 만들려고 몸 안에 저장을 하니까 내장 지방이 점점 불어나고, 내장지방이 불어나니까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니까 계속 혈당은 높아지고 살은 계속 찌는 시스템이 돼서 나중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까지 오고 심지어는 당뇨까지 오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주 먹는 건 좋은데 어떤 음식을 먹냐가 사실은 중요하고요. 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겠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근육 대비 지방이 많다면, 저근육형 비만이든지 근육이 있더라도 지방이 많다면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4시간에서 8시간을 유지해주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끔, 혈당이 오르지 않게끔 계속 만들어줘야지 몸에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시켜갖고 지방을 분해하게끔 만드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최적화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최적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을 빼려고 한다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 상태를 최적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에 공복 상태 유지, 4시간에 8시간 공복 상태 유지, 이게 제일 중요한 1번. 거기서 플러스 근력 운동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점점 탄선력이 좋아지고 근육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각 어깨 공장, 팔 공장, 뭐 여기 전완 공장, 뭐 가슴 공장, 하체 공장들이 점점 커지면 거기다가 또 당을 갖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커지면 당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심장도 비대해지고 안에 있는 장기들도 더 근육량이 늘고 더 혈액순환도 잘 되게끔 소화 기능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의 최적화 상태가 됐을 때 살이 더 잘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사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 모으듯이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 같은데 1 더하기 1이 3이 되고요. 3 더하기 3이 6이 될 것 같은데 3 더하기 3이 9가 됩니다. 9 더하기 9가 18이 될 것 같은데 9 더하기 9가 30이 돼요. 이게 점점 점징적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요. 그 몸 상태를 만들기까지 보통 15일에서 30일이 걸려요. 이 15일에서 30일에 대한 공복 상태 유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병행을 하신다면 한 일주일만 지나도 몸에 확 느껴지고요. 2주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시스템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몸에서 세포 자체가, 이 장기들은 보통 약간의 기간은 틀릴 수 있지만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에 세포가 리셋돼요. 그리고 몸에 있는 근육부터 해서 근골격 이런 세포들도 한 달 정도 내외로 해서 리셋됩니다. 이 리셋되는 과정으로 통해서 몸이 계속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변환이 되는 시스템이 되려면 2주 정도 그런 식으로 보내고 그 다음 한 달 정도 딱 보냈을 때부터 가속도가 이렇게 붙어 나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내가 하겠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말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는 천천히 한 달, 2달, 3달 정도 내 몸을 최적화를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유지하시면 되세요. 욕심이 생긴다? 근육량을 더 만들고 지방을 더 줄이고, 그래서 6개월, 1년 정도의 내 몸을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몸 상태를 유지하시면 살이 잘 안 찌는 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조금 빨리 1주, 2주 동안 빠르게끔 내가 살을 빼려고 식단을 줄이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줄이거나 운동도 안 하고 조금씩밖에 주워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살이 안 빠진다는 식으로,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피부도 노화가 일어나고 주름도 가속화돼요. 주름도 지고 건조한 피부가 되고 이런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몸에서도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몸에 있는 면역력도 훨씬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는 몸의 파괴고 파괴는 몸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몸에 영향을 미쳐갖고 요요 현상으로 나게끔 몸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몸 상태를 좋게 만들으셔갖고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만족된다 하고 유지하시는 루틴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50대 이후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도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50대 이후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운동들을 하면 사실 좀 무리가 갈 수 있고요.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근육량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육량을 증가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내 몸을 잘 관리하신 분들은 50대가 되더라도 허리를 좀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좀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들도 하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깊게 앉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많이 굽히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이 무릎과 허리와 이 목과 이런 자세들을
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무조건 오게 되거든요. 특히 무릎, 허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몸 상태가 굽히는 게 좀 힘드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엎드릴 때 데드리프트, 이 데드리프트 처음 하시는 분들,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하면 허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면 너무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그냥 크런치를 하면 되는데, 이거 근지구력 측정을 하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복근 운동한다고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목과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복부만 운동할 수 있는 크런치, 목에 부담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허리에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크런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몸 상태가 좋으신 분들, 평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데드리프트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가 아치가 된 상태에서 엎드리는, 정확하게 배워서 엎드리는 자세로 해주시는 게 등 전체를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깨도 펴지고 등도 펴지고, 그리고 몸 전체가 뒤로 이렇게 쭉 펴질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목도 허리도 이렇게 펴질 수 있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는 정말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스쿼트를 처음 하실 때 힘드시다면 의자 잡고 스쿼트를 하시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시거나,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를 처음 시작해갖고 내 몸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체 근력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나 무릎 다 똑같은데요,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량이 좋아지거든요. 중력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근육량이 상승하기가, 근육의 텐션, 근육의 탄성력이 좋아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해야지 허리가 튼튼해진다는 건 내 몸의 중력을 계속 받게끔 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부분은 또 특히 스쿼트 같은 경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무릎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하시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셔야 되겠지만, 좀 무릎에 부담이 되고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스쿼트 같은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하면 무릎에는 사실상 근육의 연부 조직이 이렇게 다 있지 않고 그냥 뼈하고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무릎을 좋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무릎을 좋게 만들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 무릎을 붙잡고 있는 근육들, 이 근육들이 무릎을 옆에서 이렇게 어시스트 해줘갖고 무릎이 편해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 앞 허벅지 대퇴사두근과 그 다음에 이 종아리 근육, 그리고 뒤 허벅지 햄스트링, 이 부분들이 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쿼트만한 것이 또 없어요. 스쿼트, 또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무릎에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앉아서 하는 무릎 다리 들어 올리기, 레그 익스텐션, 누워서는 레그 익스텐션, 그냥 누워서 다리 들어 올렸다 내리는 레그레어, 한 발로 하는 레그레이즈,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어쨌거나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걸어 다녀야지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뼈도 좋아지고 심혈관계 질환도 좋아지거든요. 걷기 위해서 누워서, 앉아서, 서서, 그 다음에 약간 빨리 걸으면서 그 다음 뛰면서까지 돼야지만 건강한 신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이후에 한국인들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생활습관, 과다한 나트륨 섭취, 과다한 당 섭취,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그냥 20, 30대에는 모르고 먹었던 음식들이, 그때는 살이 안 쪘으니까 그냥 편하게 먹었던 음식들이 40, 50대 되다 보면은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근골격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몸에서 살은 더 많이 찌고, 살이 많이 찌면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계속 앉게 되고 누워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중년 50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내장 지방을 빼거나 체지방을 뺄 때 이런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라고 하는 것과 베타 수용체들이 있는데, 중년이 됐을 때 제일 고민은 아마 뱃살일 겁니다. 이 뱃살, 허리둘레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가 고민이 되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니까 허리, 무릎 다 아프거든요. 어깨. 이 허리둘레가 줄면은 통증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장지방은 그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장지방은 이 베타 수용체가 많고요. 체지방, 이
피하 지방, 이게 허벅지나 뱃살이나 엉덩이 뒤쪽에 들어가는 거는 알파 수용체가 많습니다. 알파 수용체는 지방이 잘 이렇게 안 빠지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타 수용체는 지방이 잘 빠지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조절만 잘하고 운동만 하면 뱃살이 빠지는데 뱃살 중에서 어디가 더 잘 빠지냐면 내장 지방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은 천천히 빠져요. 왜냐하면 피하 지방에 알파 수용체가 많고 내장 지방엔 베타 수용체가 많고, 그리고 세포 자체에 있는 지방 크기에도 내장 지방의 크기가 훨씬 크고요. 체지방, 피하 지방에 있는 게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1, 2주만 운동해도 남성분들은 내장 지방이 사실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1, 2주 운동하면 좀 티가 나요. 뱃살이 쭉 줄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내장 지방보다는 엉덩이나 허벅지 뒤, 이 뱃살, 허리살, 팔뚝살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피하 지방이 빠지는 속도 자체가 늦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좀 그게 더뎌지게 느껴져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20, 30대에는 못 느끼는 현상들인데 40, 50대 되다 보면은 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에 있어서 나는 왜 살이 잘 안 빠져요? 왜 티가 안 나요? 막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근육이 많아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많이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있는 반면에 신체 골격상 그리고 이런 호르몬적 부분도 포함 다 해서 남성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쉽게 1, 2주만 해도 티가 좀 잘 나고, 여성분들은 1, 2주만 하더라도 티가 덜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년 이후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건강 습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중년 이후에 이제 20, 30대와는 틀리게 신체적 능력이 좋다면 바로 밖에서 사람들과 뛰어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거나 레저를 보내거나 할 텐데, 중년 이후에 조금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은 그냥 운동이 걷기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건 걷기가 아니라 이게 숨이 이렇게 가빠야 되는 거거든요. 숨이 가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걷기식으로 한다.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식후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혈당을 올리지 않게끔, 인슐린이 올리지 않게끔, 내 몸에 지방이 잘 안 쌓이게끔 신체적으로 그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냥 운동을 걷기식으로 한다? 이거는 사실상 운동이 아니라 그냥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가쁘게끔 운동할 수 있게끔 하루에 10분 이상 가쁘게끔 해주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많다 그럼 30분, 더 많다 1시간 이렇게 늘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숨이 가빠야지만 탄수화물의 양이 많이 나가야지만 몸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나게 되어 있고요. 땀이 나게 되려면 그냥 천천히 걷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호흡이 원활하게 있는 상태에서 한다? 이거는 그냥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운동만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간단한 운동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생활 중에서 꼭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적인 거 하나. 두 번째, 무릎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하나. 이 2가지는 중년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스트레칭,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 동작인데 의자에서 하는 겁니다. 의자에서 두 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펼치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이렇게 말린 상태가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전방경사를 만들어주고, 골반을 뒤로 후방으로 돌리면서 전방경사를 만들어주고, 견갑골이 모이게끔 하면서 붙여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엄지를 뒤로 제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더 높아지고 가슴이 펴지면서 말린 등이 쭉 펴집니다. 허리도 좋아지고 경추도 좋아지고. 자, 이 자세를 20초씩 3회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20초씩 3회. 아침, 점심, 저녁. 키포인트, 엄지를 뒤로 제껴주는 겁니다. 펼쳐서. 그래서 견갑골을 모아주고, 그래야지만 목에 있는 경추와 허리에 있는 요추가 척추에 있어서 C자라인이 딱, 역C자라인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 흉추 빼놓고 목과 허리만 역C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 통증 줄고, 어깨 통증 줄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년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게 가장 편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 다리, 그냥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렸다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이렇게 잡고 편하게 다리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렸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운동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 이완이 되면서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서 무릎이 안정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20번씩 아침, 저녁으로 꼭 해주시면 무릎이 예전하고 정말 틀리게 정말 편해질 겁니다. 뒤에 있는 허벅지 뒷근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오금에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림프순환도 원활해지게 되겁니다. 무릎 통증이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허벅지가 강화되면서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진다고들 하는데요. 중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경고 신호가 있을까요? 중년이 되면 저도 중년이라서 너무 느끼는 건데 저는 20, 30대 때 제가 태권도 사범을 했을 때입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숙식을 했을 때인데 그 도장에서 숙식하면서 근데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나면 밥 둘이 두세 공기씩은 먹으면서 김치랑 그냥 돼지 볶음이랑 다 먹고 나서 바로 그거 먹고 10분 있다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그때는 이제 복근이라고 하죠. 이런 복근, 왕자 이런 것들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 신체 활동도 많았고 몸 상태도 그렇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 살도 안 찌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40대가 지나고 50대 중년에 딱 오다 보니까 느끼는 거. 첫 번째가 먹으면 살이 많이 쪄요. 그냥 많이 먹으면 옛날처럼 먹으면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이라기보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살찝니다. 근데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옛날처럼 이 소화 능력이 좋지가 않아요. 소화관에 있는 위장도 다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통증. 그냥 어느 순간 어깨 통증이 한번 오고 어느 순간 목 통증이 오고 어느 순간 무릎 통증, 골반 통증, 발목 통증들이 옵니다. 근데 이 통증들이 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통증이 왔네? 그냥 이제 근데 며칠 지나고 파스 붙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이게 좀 좋아져요. 근데 그 신호가 뭐냐면 단축되고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몸이 계속 신호예요. 그게 통증이 아파 그래서 한 달 정도 병원 다니고 뭐 한 다음에 이제 통증이 잡혔네 하고 유연성 운동을 안 하고 가동범위 운동을 안 하고 신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냅두면 이게 체형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현상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어깨는 앞으로 굽히면서 라운드 숄더가 되고 등은 굽고 목은 앞으로 쭉 나오는 거북목이 되고 허리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전방 경사가 되지 않고 약간 굽혀지면서 허리도 앞으로 꼬부랑 할머니처럼 앞으로 굽히고 무릎도 옛날만큼 펴지지가 않고 고관절도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다리는 옛날만큼 올라가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이거든요. 이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은 바로 이런 통증들의 시작이고 먹으면 내가 살이 잘 찐다? 옛날만큼 그러지 않네. 이게 신호 1번. 2번은 통증. 아프네? 이게 신호입니다.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을 잡고 가동범위를 넓히고 유연성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해주셔갖고 이게 단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이 통증들로 인해서 여기가 굽고 그 다음 반대쪽 굽고 목 굽고 고관절 굽고 계속 굽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 몸 형태가 갑자기 정말 노화가 많이 일어난 내 몸 형태의 몸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하루 10분 내 몸 리셋 저자 김재원입니다. 저는 현재 인간미 넘치는 건강 이야기의 건강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한 53만 지금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있고 제가 이렇게 좀 좋은 계기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하고 또 강의를 드린 점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하루 10분 내 몸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1만 명 정도의 회원분들을 상담해드리고 또 강의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책을 쓴 제일 큰 목적은 사실 저라는 사람이 책을 쓴다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세상에 유명하시고 너무 대단하시고 위인 같은 분들만 책을 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우연치 않는 상황 속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한테 권유를 해주시고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때 이제 많은 고심을 하고 좀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그때 고심했던 이유는 저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심을 덜하고 결정도 빨리 하고 책도 좀 더 빨리 쓰거나
여러분들 좀 빨리 찾아뵈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이제 좀 몇 년 전에 일찍 좀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아들도 육아를 해야 되고, 그때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육아를 해야 되고, 아들과 또 집안일과 또 사회생활도 하면서 또 돈도 벌어야 되는 상황들도 막 겹치다 보니까, 또 플러스해서 저도 굉장한 상실감에 빠져 있어서 저라는 사람이 과연 책을 써야 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 고심이 제일 컸어요. 내가 슬프고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잘 못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고심을 많이 했다가, 이제 주변에서 가까운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구독자, 제 인감이 넘치는 건강멘토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통증이 줄었다, 몸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갖고 또 많은 힘을 얻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또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뿌듯해하고, 엄마가 없는 부재 안에서도 아들이 이렇게 좀 엄마에 대한 사랑이 아빠한테 닿아오다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의 자존감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좀 마음을 다잡게 되고, 아들하고 이제 좀 산을 다니면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게 2024년도 10월부터인 것 같아요. 10월부터 책을 쓰게 돼서 한 1년여간 책을 쓰고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때 1년여 전에, 뭐 2년여 전 2023년도에 일이 일어났었던 이제 저한테 큰 아픔, 큰 상실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들이 몸무게가 원래 이렇게 퉁퉁하기도 했지만 한 18kg 정도 막 이렇게 체중이 엄청 많이 불어나게 되고, 저도 뱃살이 너무 많이 불어나고, 생활이 이렇게 영이롭지 않은 상태에서 좀 생활하다 보니까 망가져갔어요. 이게 좀 밑바닥까지,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린다고, 엄마 없는 부재에 있어서 많이 이제 놀리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이렇게 돼선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큰일 나겠다, 그런 감정이 막 치올르면서 이제 아들하고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게 됐고, 아들하고 지금까지는 한 60여 곳에서 한 80여 곳의 큰 산들을 다 다니기도 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작은 산들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 18kg에서 한 20kg 빠졌고요. 키도 한 3cm 정도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한테는 되게 큰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책을 써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됐어요. 쓰면서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와서 좀 인사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제 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한 권씩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언제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 와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이쪽 똑똑한 한 스푼 이쪽 채널에 와서도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건강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강 멘토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고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제 채널인데,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말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 제가 그건 직접 몸소 느꼈거든요. 어려서부터 운동도 하고 체육적으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밟고 했지만, 제가 큰 상실감을 겪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지고 자존감, 자신감 다 밑바닥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몸이 다시 건강해지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좀 더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는 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또 제 아들의 모습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좀 자존감이 떨어졌거나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내가 약해져 있다라는 모습을 느끼신다면,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몸이 건강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